일제강점기에 우리 선조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있는 그곳에 나는 한 6개월 정도 머물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자주 시간이 날 때마다 임시정부를 찾아갔습니다. 임시정부를 찾을 때마다 충무공 이수신 장군과 백번 김구성생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2539일간의 전쟁 속에서 쓴 난중일기와 독립운동으로 몸을 은신하면서 남긴 백범일지가 오버랩되었습니다. 이수신 장군은 치떨리는 분노와 괴로움으로 위장병과 협식증 그리고 역모로 몰려 행벌 중 생긴 각혈증으로 밤마다 심신이 괴로웠음을 난중일기를 통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장군이 거의 매일 전투하고 백성을 살피고 그 난중에도 2539일간의 기록을 남겼다면 백범 김구성생은 항일운동의 최전선에서 유수를 선다는 심정으로 백범일지를 남겼을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칠흑 같은 어두운 현실에서도 가볍게 움직이지 않고 산처럼 신중하게 처신할 수 있었던 이수신 장군과 백번 김구성생의 내공은 평범한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름을 알 수 있었고,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비롯해서 조국과 백성을 위해 던져버린 초인 같았던 모습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신천지에는 상해 임시정부가 있는데요. 3.1 운동 후 각 지역에 수립된 임시정부를 상해로 모아 국제적 승인 획득과 독립운동의 장기에 대비하면서 1919년 9월에 상해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1920년에는 만주 독립군들이 청산리 전투에서 대성을 하는 등 기세를 올렸지만 이후 자금난 또 이물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더불어서 일본이 중국 침략을 위해 한국과 중국을 이간질시키는 만보산 사건이 1931년 7월에 일어나지요.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은 그 때문에 매우 어려워집니다. 결국 일본은 1931년 9월 만주 침략을 시작으로 1932년 1월에 상해까지 침략하게 됩니다. 중국은 30만 대군으로 맞서 싸웠지만 일본의 일반적인 승리로 결말이 나게 되지요. 하지만 이때 윤문길 의사의 활약이 이제 중국과 상해 임시정부의 그 어려움을 일시에 해결하는 단초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당시 윤문길 의사는 일본 그 경찰들이나 그런 감시를 때문에 농촌 계몽 활동이 여의치 않자 고향을 떠나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망명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은 결국은 압록강을 건너 청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세탁소 직원으로 1년여 정도 일하면서 그곳의 문화를 틈틈이 익히고 마침내 상해에 도착하게 됩니다. 상해에 도착했어도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영어 공부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 야채 작술을 하는 등 계속 정보를 수집하는 가운데에서 조국을 위한 자신의 뜻을 펼칠 준비를 착실하게 이어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1932년 4월 9일 날 윤봉길 의사는 김구와 함께 마지막 아침 식사를 하고 거사를 치르기 위해 전날
새로 산 시계, 당시 6원짜리입니다. 김구성생의 시계 2원짜리와 바꾸면서 자신의 시계는 내일 멈추게 된다고 말하며 김구성생에게 폭탄을 건네받고 현장으로 떠납니다. 1932년 4월 29일 오전 9시 30분경 김영식 일부가 시작되어 일제 침략의 열병식이 펼쳐집니다. 이어서 11시 30분경 2부 행사인 중국 침략 전성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축하식 단상 위에는 일본 군부와 정계 요인 7명이 모두 자리하였고 그들이 일본 국가 마지막 소절을 부를 즈음 윤봉길 의사는 수통행 폭탄을 중앙의 단상으로 던졌고 폭탄은 정확하게 단상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단상에서 일본 국가를 부르던 시리카와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의 노무라 해군 사령관 사이에 떨어진 폭탄이 가와바타 상하이 거루민 단장을 비롯해서 대륙 침략에 앞장선 일본 군부와 정계의 핵심 인물 다수가 중상을 입게 됩니다. 한 달 후인 5월 26일 중상을 입은 상해 파견군 사령관이 사망했고 노무라 요시 사부로 해군 사령관은 실명하게 됩니다. 구 사단장 우에다 갱기치는 한쪽 다리를 잃고 주중 총영사 무리도 중상을 입어 군부와 정계의 순위부 7명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중국 지배의 욕심을 포기하고 서둘러 상하이 사변 종결을 위한 정정협정을 중국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에 한국과 중국은 일본 축출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강화되었고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들이 일본군들을 피해 독립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지요. 그 외에도 임시정부의 운영비, 심지어 독립운동가들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등 의거 이후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하면서 상해 임시정부는 13년간의 상해 시대를 망원하고 항저우에서 짜싱, 정강, 창사, 강저우, 류저우, 치장에 이어 충칭으로의 이전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도 중국 군관학교에 한의 특별반을 설치하는 등 끊임없는 군사훈련을 해오다 마침내 충칭시대에서 강복군을 창설하여 무장투쟁으로 국제적인 부대로 인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목매에도 잊을 수 없는 1945년 8월 해방된 조국으로 항구하게 되는 거죠. 강복 이후 백범 김구성생은 윤봉길 의사의 유해를 국내로 모셔오는 노력을 전개했고 동시에 임시정부 유해 발굴단의 노력으로 일본 가나사와에 안매장된 윤봉길 의사의 유해를 모셔와 마침내 효창공원에 안장하게 되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찾아간 나는 그 집무실에서 그리고 또 회의실, 침실 등 좁은 공간이었지만 만국의 하늘을 달래며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니신 임정강요와 요원들의 그 감내하기 어려웠던 사항을 생각하면서 뒤늦은 군자금 제 용돈 일부를 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님들의 숭고한 뜻 잊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빈막록에 남기며 해방된 조국에 살아가고 있음을 짐승으로 감사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앞서서 리슌 감옥을 찾아가 안중근 의사를 면회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스토리, 안중근 의사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임시정부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살아생전에 꼭 해야 될 일은 있다고 한다면은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셔오는 것이 내 남은 여생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치권 현장에 있을 때는 그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숭고한 안 의사의 정신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제 뜻이 왜곡될 수 있다 생각해서 감히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계 은퇴를 하였고 정치를 하지 않는 입장에서 남은 여생을 제가 그동안 국민들과 시민들의 받았던 사랑을 그 일을 통해서 돌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저의 소명이라 생각하면서 그 일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